네, 반갑습니다. 젊은이들 만나면 저도 같이 젊어지고 싶은데 그러진 못하고, 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성찰할 것인지, 제가 같은 사회인 한국 사회를 먼저 산 선배 한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를 치열하게 살아갈 후배인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된 그런 의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선배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국 사회의 선배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말을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왜 했는지를 이해하실 터인데, 우리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인 것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인 이유는 생각하는 존재로서 한국어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그렇듯이 한국어로 소통하고, 여러분 각자가 그렇듯이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추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로서 여러분이 어떠한 그 고민과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의 역할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 제가 여러분의 선배라고 얘기한 것은 저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여러분보다 선배였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이 점을 저를 통하여 제가 고민해왔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이런 것을 그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시까지인데 한 3시 20분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충분히 하고 싶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던져주면 제가 역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이 자리가 또 국어 논술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고 하는 이런 자리여서 저로서는 또 한편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제 두 아이는 프랑스에서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 유럽의 교육이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말하자면 나름대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일상의 차이가 뭐냐? 한국의 학생들은 암기할 때 유럽의 학생들은 글을 씁니다. 이 차이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이른바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경쟁력이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유럽의 젊은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중고등학교 그 과정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글을 써서 자기의 이 추론이라든지 그런 자기의 생각을 형성하고 정리해온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던 것에 비하여 우리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고 그저 암기만 해온 이런 이 비교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프랑스에서 그들의 국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역사, 지리, 경제, 사회 이와 같은 과목들은 우리는 거의 다 암기로 평가받을 때 그들은 글쓰기로 평가를 받는, 논술 그러면 우리는 그저 대학을 위해서 잠시 그 훈련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학교의 일상 자체가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에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독서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글쓰기는 사람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글쓰기는 사람을 정확하게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이 두 가지 독서와 글쓰기에 얼마만큼 지금까지 암기하고 문제 풀고 해온 것에 비추어 얼마만큼 거기에 정진해 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풍요로우면서도 정교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특히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쓰기나 이 독서, 이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만은, 특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좀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의 좌표에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좀 쉽고 그리고 좀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이 영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저하고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영어의 L자로 시작되는 세 개의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L자로 시작되는 세 개의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뭘까? 다 알잖아요. 러브. 그렇지. 자, 러브. 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이건 그냥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좀 느닷없긴 하죠. 옛날에 한 왕국이 있었는데, 중세보다도 더 이전에 그 시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왕은 왕족은 왕족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이 연애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죠. 근데 한 나라에서 아주 그 철칙을 아주 너무나 철저하게 이 왕이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로 내려오다가 이 시기에 이 왕과 왕후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그것도 딱 하나만 낳았는데, 근데 이 딸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외국의 왕자와 연애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였는데, 그때 이 공주가 하나밖에 없는 이 공주가 수비대, 그 왕궁을 수비하는 수비대원, 평민 출신이죠. 이 수비대원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둘이 아주 연애를 하는데, 그러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날의 법에 의하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죠. 그럴 때에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심판이 뭐냐 하면 이 신의 심판이다. 하느님의 심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에는 이 안이 전혀 들여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에는 며칠 동안 굶은 사자가 있습니다. 하나에는 그 남자가 평민이잖아요. 평민 출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해서 골라서 여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 법 계율을 어긴. 근데 이 공주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 황당한 상황이죠. 일로 들어가면 죽는 거고, 일로 들어가면 이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거고, 어차피 이제 다 자기하고는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럴 때 이 공주가 그래도 궁금하니까 어느 쪽에 사자가 있고 어느 쪽에 여자가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주라고 치고 이 애인, 정말 사랑하는 남자에게 잠깐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은 왼쪽에 가라고 할 것이냐, 오른쪽에 가라고 할 것이냐, 딱 한마디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왼쪽에 누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왼쪽, 오른쪽, 이 말밖에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럴 때 여학생들은 어디로 가라고 할 것이냐, 우선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왼쪽으로 가라고 하겠다는 학생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 그래도 있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하라고 학생. 훨씬 더 많구만. 자,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 이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이제 심판의 날을 가야 되는데, 이제 한쪽에는 사자가 있고 한쪽에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자, 이제 이 공주가 왼쪽으로 가라고 했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건 그건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요는 공주가 말하는 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갈 것이냐. 그거죠? 그거밖에 안 남았죠? 자, 그럼 여러분이 그 수비대원이라고 치고 남학생들 공주가 말한 대로 가겠다. 는 학생, 사람. 그럼 그 반대로 가겠다고 하는 학생. 예. 저도 조금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갈 것 같아요. 왜냐? 자, 생각해 봐요. 사자 있는 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랬다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거라면 내가 차라리 이쪽으로 가겠다. 또 이 사랑하는 내 공주가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다면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의 글쓰기 주제로 제시한 거예요. 글쓰기 주제 이런 걸 놓고 글을 써라. 여러분 지금 선택했잖아요. 그럼 선택한 대로 글을 써요. 글을 쓰세요. 이런 글을 쓰는 것을 통하여 뭐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계속 앞으로 대학을 위해서 대학 들어가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소셜 네트워크도 뭐 여러분 앞에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할 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 글을 쓰는 훈련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의 생각을 형성하고 여러분의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하나의 재료로 제가 그냥 느닷없이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L. 두 번째 L.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했잖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잖아요. 자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유가 뭘까? 우리가 사상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무슨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뭐 다양한 얘기, 영업의 자유, 뭐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제가 볼 때 자기 형성의 자유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것일 겁니다. 자기 형성의 자유. 여러분이란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좀 비슷한 그 맥락인데, 자, 예술가들은 가장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 당연하죠. 문인 같으면 가장 훌륭한 문학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각자가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내야 할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향유해야 할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여러분의 존재를 한번 태어난 되돌릴 수 없는 이 소중한 이 존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이게 바로 자기 형성의 자유인 것이에요. 이게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쟁하기 위하여 뭐 문제 풀고 이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결국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대로죠. 훌륭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존재로의 발돋움. 훌륭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존재로의 끊임없는 발돋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냐?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다른 누가 갖고 있지 않아요. 다른 누가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자유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저는 이 자기 형성의 자유를 말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세 번째 L, 예, 노동입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노동 그러면 바로 육체노동, 공장노동 이것만 생각해서 노동 그러면 안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젊은이들이 혹 있을 수 있죠. 어쩌면 한국에 많이 있을지 몰라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이, 문화가 지금까지 이렇게 융성해 온 것들 다 인간의 일, 우리 선대들의 일, 노동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입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먹고 있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다 노동의 열매입니다.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느닷없지만 갑자기 영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랑과 자유와 그리고 노동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자기 형성의 자유에 대한 이 문제였고, 그것은 곧 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라는 이런 것이라면,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뭐 이 근육맨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생각이죠. 생각에 대해서. 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점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점검. 자, 쉽게 물어볼게요. 지금 많은 생각을 갖고 있죠? 생각 많죠? 네. 자, 그 생각을 고집하죠? 고집 안 하세요? 다 고집하죠? 네.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고집하는 생각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삶이. 그런데 그 생각 갖고 태어났어요? 아니죠. 그럼 그 생각,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창조했어요? 아니죠.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고집 부리는 생각 여러분이 모두 다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어림도 없죠. 선택한 건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죠. 그냥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각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제들을 그대로 아무런 비판적 안목 없이, 걸림망 없이, 즉 이 생각은 내 삶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내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또 내 삶을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이 생각은 나를 지배할, 나를 노예화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배척하고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여러분이 갖고 있었냐? 그러지 않았던 시기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왔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생각의 세계에 그 생각들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사실 놀랍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냐? 아주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 데카르트의 말 잘 알고 있죠? 뭐예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암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네,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존재합니다. 생각해야 존재하는 것이. 생각해야 존재한다고 하는 우리로서의 삶은,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될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어떤 동물의 몸이나 동물이나 삶에 마찬가지로 몸이 있습니다. 다 몸이 있죠. 그 다음에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투박한 얘기, 쉽고 투박한 얘기지만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은 몸과 생각이에요. 몸은 삶의 상태를 나이 먹었다, 아직 젊다, 건강하다, 약하다 등등 상태를 규정하고, 생각은 삶의 방향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이 어떤 대학에 어떤 방향을 진로를 정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고를 것인지, 어떤 거에 가치를 둘 것인지, 돈의 가치를 둘 것인지, 아니면 건강의 가치를 둘 것인지, 아니면 자아 실현의 가치를 둘 것인지 등등,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죠. 두말할 것도 없어요. 자, 삶이 소중하다면 이 둘 다 소중하죠. 두말할 것도 없이. 왜?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몸은 우리가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생각은 당연히 건전하고 주체적이기를 바랍니다. 또 제 표현대로 얘기하면 풍요로우면서도 정교하길 바라요. 저는 제 생각이 풍요로우면서도 정교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제 삶이 풍요로우면서도 정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건 뭐 그냥 쉽고 투박한 얘기니까 그냥 들으면, 쉽게 들으면 돼요. 자, 건강하지 않을 때 몸은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까? 자각 증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강하지 않으면, 우린 모두 다 건강하길 바라는데 건강하지 않을 때 몸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아프죠. 통증이 옵니다. 열이 올라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 몸 스스로 알게 해준다. 이걸 가리켜 자각증세라고 부르죠. 자각증세가 없는 병이 있어요. 암같이 아주 고약한 병. 일찍부터 가르쳐주면 좋은데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병들어서 이 삶이 마감하게 만드는 고약한 병이에요. 그것보다 더 지독한 병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르쳐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상태를 끝까지 고집하게 만드는 것. 바로 생각의 병이에요. 건전하지 않고 주체적이지 않은 노예적인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자각증세가 있느냐? 자각증세가 있는 게 아니라 주체적이지 않고 불건전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고집합니다. 이게 생각의 성질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점검해야죠. 여러분의 생각을. 왜?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흡수하고 그냥 주입받은 이런 생각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그래서 우선 이 고집 부리는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성찰해야 한다. 성찰과 회의가 왜 필요하냐. 이 때문이고, 또 주체성의 문제, 바로 여기서 얘기한 주체성의 문제, 쉽게 얘기해 보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당연히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면 몸이 여러분의 주인이듯이 생각 또한 여러분이 주인이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여러분의 몸을 건설해 준 실제적인 주체였습니다. 머리가 큰 다음에는,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당연히 여러분이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남학생들 군대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주인이 그 당시에 완벽하게 여러분 자신인가요? 자기 신체 결정권을 갖고 있나요? 아니죠. 2년, 24개월, 저는 34개월 다녀왔지만 자기 신체 결정권을 유보해야 합니다. 이건 국가에 대한 충성이 깊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본성이 자유를 지향하는데 당연히 싫죠. 군대 가기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그런 그 특별한 경우, 국민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군대 가야 하는 이런 경우가 내 몸을 유보하는, 이건 내 어렸을 때니까, 내가 자아의식이 없을 때니까 두말할 거 없는 것이고, 그 대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몸을 건사해 준 실제적인 주인이었다.
과거 봉건 시대나 로마 이런 시대, 그리스 시대 이럴 때 자기 몸에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았죠. 가령 로마 시대에 가장 그 사회적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노예들의 자살 방지책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자기 삶의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왜?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건 소유주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슬픈 삶입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이 너무나 많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 방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었고, 또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주 훌륭한 당대의 철학자 이도 시대적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 노예제에 대한 찬성이었죠. 이 점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대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들, 이 중세까지 노예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에 비하여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 몸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구나다? 두말할 필요 없지. 자, 그러면 내 생각의 주인이 나인가? 이 질문이 지금 오늘 초점은 자기 형성의 자유와 관련돼서 당연히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일 때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나인가?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태어났을 때 지금 19년 정도 지났죠. 태어났을 때 여러분 몸은 무게가 얼마나 나갔어요? 3kg, 그죠? 3.2kg, 뭐 3.3kg. 지금 이게 너무 적은가? 60kg 되는 학생도 있나? 자, 65kg. 좀 튼튼한 학생은 65kg. 날씬한 학생은 45kg. 자, 이때까지 3kg로 태어난 여러분의 몸이 지금 19년 정도 지난 뒤에 45 내지 65kg가 될 때까지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음식이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먹어야 살잖아. 음식이에요. 음식을 얼로 집어넣었어? 입안에. 자, 그럼 이 음식 누가 선택했나? 누가 선택했어요? 바로 두말할 것 없이 내 몸의 주인인,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내가 군대 가면 국가가,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다. 그렇죠? 내가 선택한다. 내 몸에 좋거나 좋다고 판단되는 것만 내 입에 집어넣는다. 내 몸에 나쁘다고 판단되는 걸 내가 강제받아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 좋다고 판단되거나 좋은 것만 집어넣는데 이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최후의 보루처럼 우리의 몸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미각과 후각과 그 시각이 있어서 색깔이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입 안으로 딱 집어넣는 순간 냄새가 좀 이상하다. 맛이 이상하다. 뱉어냅니다. 거부할 수 있는, 내 몸에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최후로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의 입은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몸이 받아들인 것은 건강을 위하여 받아들인 것은 내 몸에 좋거나 좋다고 판단되는 것만 들어왔다. 그러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는 어땠습니까?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의 세계는 뭐예요? 무슨 자? 예, 빌 공자, 허공할 때 공자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자? 예, 찰만자. 채워졌다. 채워졌죠?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많죠? 그죠? 너무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텅텅 비어 있었던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에 지금 채워져 가지고 이 채워진 생각을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각들
생각의 파편이든 뭐든 하여튼 생각 암기한 것들 뭐든 이런 것들 또 이미지들 또 온갖 이미지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욕망 그 본능인 이 그 뭐 식욕 뭐 성욕 이런 거 말고 그 이 온갖 뭐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욕망들 이거 태어났을 때 갖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갖고 있죠? 예. 그것들 어디로 들어왔냐?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생각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것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이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했냐? 어림도 없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은 그걸 고집하면서 살아간다. 더구나 여러분 머리는 너무나 복잡해. 비어있으면 차라리 비어있다는 인식이라도 할 텐데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집어넣을 여지도 없어. 가령 옛날 사람은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옛날 사람 저희 할아버지 뻘 되는 이런 사람들 20세기 초까지의 사람을 치면 그분들은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꿰차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적어도 하나는 알고 있었다. 뭐냐? 나는 무식하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고집 부릴 얘기는 없다. 내가 고집 부린다면 그것은 내 삶의 지혜에서 나온 것만 고집 부릴 것이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무식한 사람 없어요. 왜? 생각의 세계가 채워졌기 때문에. 뭘로? 장기화된 제도교육. 얼마나 많이 암기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미디어,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 엄청나게 의식세계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도 별로 없어 보여요. 옛날에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헛헛함을 느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헛헛함을 느끼듯이 이 의식세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놓고자 하는 헛헛함이 있죠. 이것이 지적 헛헛함이든 뭐든.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지적 헛헛함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욕망 이미지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과는 거의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강하게 제기한 질문이 바로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나. 자,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을까? 이 질문.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이 질문을 던지길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데카르트의 명제와 함께 두 번째로 이 스피노자가 강조한 이것에 의하여 이제 도출된 것이죠. 우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스피노자가 강조한 것은, 여러분 스피노자는 사과나무 얘기로 잘 알고 있죠? 뭐죠? 사과나무. 내일 세상이 망한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과 비슷한 그보다 어쩌면 더 치열한 격언이 있습니다. 잡초는 없앨 수는 없지만 뽑을 수는 있다. 사람들은 잡초 없앨 생각을 꿈꾸면서 지금 현재 있는 잡초를 안 뽑아. 내 주위에 있는 잡초를 안 뽑아. 어떻게 일거에 잡초를 다 없앨 수 있을까 하고.
소위 미래의 불확실성이 오늘의 불성실을 합리화해주는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이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불성실한 여러분의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스피노자가 강조한 것이나 이런 것은 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제가 스피노자의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생각의 성질에 대한 거죠. 이게 바로 고집이다. 고집.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음식과는 전혀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음식은 나중에 들어간 음식이 먼저 들어간 음식을 밀어내잖아요. 근데 생각은 먼저 들어간 생각이 나중에 다가오는 생각을 밀어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갖게 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젊은 시절에 갖게 된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가 쉽게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더욱더 여러분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에 응당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생각은 또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 여러분이 당연히 갖고 있을 땐 지금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지 않은 생각. 그건 뭘 기준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존재입니다. 그렇죠. 존재. 나라는 존재. 사회적 존재, 역사적 존재, 경제적 존재, 이 문화적 존재, 정치적 존재로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 20 전후의 이 존재로서 나는 응당 갖고 있을 때는 생각이 있고 그걸 토대로 좀 더 갖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생각 자체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응당 여러분의 존재로서 갖고 있을 때는 생각인데 비어있다. 이거 비어있지 않니? 라고 제기하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볼까요? 자, 가령 이 간단한 짝수의 나열은 여러분의 생각은 이 짝수의 나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의 두뇌는 생각의 세계는 이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내보입니까? 뭐예요 이게? 로또 번호? 아니면 18로 시작돼서 20 줄어드는 순열? 대충 그렇죠.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세대에게 이 숫자를 보여줬을 때 적지 않은 반응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반응을 보인다. 이거 자본주의 사회 아래 노동자에게 요구되었던 노동시간의 변화다. 왜 우리는 그것을 읽지 못할까? 왜 그것은 유럽의 이 젊은이들이 그걸 읽어낼 때 왜 우리는 똑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읽어내지 못할까? 기본적으로 19세기 초에 노동자에게 요구되었던 노동시간은 기본적으로 16시간. 16시간이 어떻게 가능할까?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이게 16시간이야. 거기다 일감이 많으면 18시간, 2시간 늘어요. 밤 11시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게 자본주의 역사예요. 그것이 부단한 사회운동, 다양한 운동에 그 다음에 희생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눈물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8시간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8시간 노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거나 자본이 갑자기 마음이 좋아졌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국제적인 선배 노동자들이 이러한 시간을 지난 뒤에 그 열매로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다. 이걸 아는 사회 구성원과 이걸 모르는 의식세계에 담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령 노동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은 전혀 다르다. 노동조합에 보이는 반응도 전혀 다르고 노동운동에 보이는 반응도 전혀 다르다. 근데 왜 유럽의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숫자를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할까? 왜?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세계에 들어갈 것을 들어가는 게 좋은가 아닌가? 이것을 누가 거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니다. 누가 거를까? 이 지점에서 막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막스가 26살에 쓴 도이치 이데올로기에서 한 말이 있어요.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은 지배계급의 이념이다.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은 지배계급의 이념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만나면서 그야말로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할 때 당연히 알아야 되는, 비판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꼭 막스를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아주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알고 있나요?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봉건사회도 아니고 원시 공동체 사회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그 사회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게 뭐였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떤 사회에 살고 있다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사회 시간에 초, 중, 고 다 있는 사회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과목이 뭐예요? 내용이. 두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다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며. 그럼 사회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내용이 뭐예요? 자본주의지. 여러분 왜 하나는 알고 그것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에 대해서 뭘 알아? 참담해요. 참담한 겁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현재 좌표를 알아야 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멀고 지금 보였듯이 당연히 자본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인데 그렇지 못한 이 이유, 배경 이런 것이 또한 바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죠. 자,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또 그것도 암기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 공화국. 리퍼블릭. 자, 여러분의 어떤 존재냐? 나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인 존재예요. 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민주공화국의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민주공화국의 그중에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공화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공화국의 일원인 존재로서 내가 공화국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그 공화국에 대해서 근대 공화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뭘 갖고 있죠? 대부분이 군주국의 반대다. 이걸 갖고 있어요. 군주국의 반대. 맞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리퍼블릭에 여러분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리퍼블릭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고 출전이 뭐고 이런 거 많이 암기했는데 왜 리퍼블릭의 어원은 뭔가요? 왜 이것은 여러분의 암기 내용에 비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공화국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양하게 이것은 출전이 뭐고 이것은 어디서 왔고 이 어원이 뭐고 무슨 청록파고 이런 걸 당달달달 암기했는데 정작 이것은 왜 그 암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암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이 말은 이 레스푸블리카라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암기 내용에 공동으로 암기해야 할 내용에 담겨 있지 않을까? 이 말의 뜻은 뭔가? 공적인 일이다. 이 말의 반대말은 사적인 일이다. 즉 공화국이 근데 왜 이런 비대칭성이 있는가? 이 말의 반대말은 군주국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어원은 공적인 일인과 사적인 일이다. 왜? 군주국은 나라가 국가가 군주의 사적인 일이었다. 국가가 이제 공화국은 국민의 인민의 민중의 공적인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 퍼블릭이라는 말이 소담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공화국의 핵심적인 가치는 공익이에요. 퍼블릭 인터레스트. 이게 공화국의 핵심적인 가치. 따라서 요즘 신문지상에 마구 떠들고 있는 무상급식 그게 의무급식이 맞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보편복지의 내용들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공화국으로서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죠. 가령 제 아이가 아직도 파리 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의 10월이 학년 초입니다. 작년 10월에 1년 등록을 하면서 낸 돈이 우리 돈으로 57만 원이었어요. 1년치 학년 등록하면서. 그 안에는 30만 원 정도의 대학원생으로서 내는 대학원생으로서 내는 1년치 의료보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57만 원 낸 걸로 의료와 교육이 혜택을 받는 거죠. 바로 준무상교육과 준무상의료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한국에 소개하면 좌파로 얘기해요. 좌파. 근데 그들은 그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이 정치 권력도 좌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갖고 있는 리퍼블릭의 이것의 시행에 지나지 이것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기를 단지 생각의 세계에 뭘로 알고 있느냐? 군주국의 반대. 근데 대한민국에 군주 없으니까 공화국은 이미 성취된 것. 생각이 미치거나 미치지 않거나 관심 없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화국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화국에 대한 책 한 권 읽은 적 있어요? 없죠. 당연히 관심 없지. 왜?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화국의 구성원인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군주국의 반대.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군주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해결됐다. 관심 없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중에서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공화국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다. 근데 실제로 공화국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익 공공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종된 이것도 역시 우리의 의식, 생각과 관련된다. 제가 좀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 넓히기 위하여 여러분과 같은 세대의 가령 유럽이나 이런 곳에 그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 이런 거 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제가 프랑스에 남아있던 시절 프랑스의 역사 선생님하고 이 대화를 나눴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당연히 이제 역사 선생님이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만점이 100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만점이 100점이잖아요. 프랑스는 만점이 20점입니다. 모든 과목이. 핀란드는 만점이 10점이에요. 이런데 이 100점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역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프랑스 역사 선생님이 저보고 역사도 만점이 100점이었냐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면 너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역사 점수 몇 점 받았니? 나보고. 그래서 제가 공부 잘했다. 그리고 이제 95점도 받았고 어떤 때는 좀 공부 좀 조금 안 한 날은 이제 79점도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95점 받았을 때 너보다 조금 못한 학생은 몇 점 받았냐? 그 94점 받았지. 그럼 조금 잘한 학생은 96점 받았다. 그럼 79점 받았을 때는 조금 못한 학생은 78점 받고 조금 잘한 학생은 80점 받고 그렇지. 그랬더니 이 역사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참 아무 말 하고 않더니 참 희한하다. 야, 어떻게 너네 나라 이 역사 선생님은 너의 역사를 보는 안목을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쟀냐? 여러분 국어 점수 어떻게 받아요? 국어 여기 선생님들 이 학원생들한테 국어 점수 어떻게 주시나요? 이렇게 주시나요? 혹시 과연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을까? 아까 사회 얘기했지만 역사 왜 공부하는데? 연대 암기했나 측정하기 위하여? 역사를 보는 안목을 위해서. 프랑스 역사 선생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거지.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안목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뭐냐? 연대와 그 다음에 용어 이런 거 암기했나? 그거 측정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면 여러분 다 암기했던 거 다 잊어버리죠. 무슨 소용이 있어? 인문사회과학에 있어서 한국은 인문사회과학이 뭐냐?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이에요.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 이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인식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이지. 근데 우리는 암기하도록 요구받았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냐? 하나예요. 시험 본 다음에 잊어버린 학생이냐?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린 학생이냐? 사실 공부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눠서 인문사회과학과 수학, 자연과학. 여기서 영어, 역사, 지리, 사회, 경제, 그 다음에 우리의 사고체계를 통할하는 우리 언어, 국어 이런 것들이 다 인문사회과학에 포함되죠.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것 이 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현상에 관한 학문, 수학과 자연과학, 생물, 지학, 물리, 화학 이런 등등. 아니면 전부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도 정치학이든 경제학이든 다 여기에 포함돼요. 이 둘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때 인문사회과학은 이것은 정답을 갖고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정밀과학이 아니니까. 이것은 정답을 갖고 있어요. 정밀과학이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정확하게 줄 세우도록 요구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인문사역이 정답이 없는 학문인데, 이것을 정답이 없는 학문인 대신에 뭐가 필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력, 인식능력, 비판력, 그 다음에 감수성, 논리력,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형제도는 있어야 하나요? 없는 게 정답이에요. 사형제도 있는 게 정답이에요? 없는 게 정답이에요? 없어요. 정답 없어요. 존엄사는 해야 합니까? 하면 안 됩니까? 군 가산점제는 하는 게 정답이에요?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따른 논리가 있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인문사회과학,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은. 그런데 이걸 하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고력, 인식능력, 감수성, 논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글쓰기 했나요? 안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했죠. 유럽의 학생들이 글쓰기 하는 동안 우리는 암기했다. 무슨 뜻이냐? 이건 안 하고 정답이 본디 없는 학문인데 정답이 있는 학문인 양 암기 과목으로 바꿔버렸다. 정답이 있는, 암기하면서 암기 과목으로 바꾸면서 정답이 있는 학문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정답이 있어야만 정확하게 줄 세울 수 있으니까. 이 함정에 우리가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도 피해자입니다. 인문사회과학을 공부 잘한다. 역사, 지리, 경제, 사회 이런 공부를 잘한다. 무슨 뜻이냐?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암기 잘했다. 요령 습득 잘했다. 이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런 이 법조인이 되고 뭐가 돼갖고 한국 사회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를 보는 눈을 떠야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 보는 눈을 뜨는 사람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이 글쓰기, 아까 처음에 제가 강조한 그 의미가 여기에도 있고, 제가 솔직히 다른 학원에서 이런 자리를 뭐 그런 자리도 저한테 부를 이유도 없지만 그래도 이 글쓰기에 대한 그리고 이 책 이런 걸 매개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그런 것도 다 이런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 문제 의식이 같이 담겨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이 하나의 그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한 사형제도. 유럽에서 중3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형제도는 인간에 대한 물음과 사회에 대한 물음이 그 자체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중3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이 주제를 받은 학생들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씁니다. 바로 그걸로 평가받는 구조예요. 그걸로. 근데 여러분은 학교 다니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피력하도록 요구받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요구받은 적 없죠. 여러분 생각은 철저하게 무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했다는 것은 뭐냐? 어떤 종류의 그 공부를 했느냐? 사형제도 같으면 이런 따위의 질문에 익숙합니다. 다음 나라들 중에서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한 거잖아요. 보기를 줍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답이 뭔지 아는 학생. 다음 나라들 중에서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나라는 어느 나라냐? 보기 1, 미국, 2, 중국, 3, 러시아, 4, 일본, 5, 대한민국. 답, 대한민국. 사형제도가 있으나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나라라고 쳐준다. 어디서? 국제 엠네스티에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이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 집행을 하는 중국,
그 다음을 따라잡고 있는 미국. 그 다음에 2007년인가 그 사형 집행을 해서 아직 10년이 되지 않은 일본. 4년 전에 집행한. 그 다음에 러시아도 거의 비슷한. 거기에 비하면 주변 사강국에 비해서 사형 제도에 한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인 이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나. 물론 그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은 사회 구성원들인 존재들인 우리 각자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까. 그 생각에 어떤 논리를 갖고 있어야 할까. 이것이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저 암기하고 이런 것만 하게 된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대단히 쉬운 질문이면서도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됐나.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람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형성합니다.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소셜라이제이션을 통하여, 즉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와 만나죠. 부모님이 영향을 받고 부모님이 어느 신문을 보는지, 조중동을 보는지 아니면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지, 또 어떤 방송을 주로 보는지, 또 그 환경, 경제적 이 여유가 있는지 아닌지, 시대적 환경, 종교적 환경, 지역적 환경, 이웃은 어떤 이웃과 만났고 또 그는 어떤 책을 읽었고 이런 등등이 다 이 사회화 과정의 내용이죠.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을 만났고 이런 등등이 사람은 그때까지 읽은 책이다 라는 아주 거친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결국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책은 어떤 것인지 이것이 다 사회화 과정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석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중에 주체성과 비주체성,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것과 비주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구분해서 그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조금 도와주는 이런 면에서 사형 제도에서 나온 것 같이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다음 사항은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첫째, 폭넓은 독서를 통하여 내 생각이 됐다. 이게 어느 정도 자리 차지할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둘째, 열린 토론, 즉 고집 부리는 토론이 아니라 열린 여러분의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그 다음에 직접 견문, 직접 보고 겪고 느낀 것. 직접 보고 겪고 느끼면서 갖게 된 생각. 그 다음에 성찰을 통하여, 즉 여러분이 읽은 것, 여러분이 토론한 것, 여러분이 직접 보고 겪고 느낀 것을 다시 여러분이 의식세계 안에서 버무리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갖게 된 생각이냐. 여러분이 지금 고집 부리는 생각이 그렇다면 그건 진짜 여러분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고집 부릴만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삶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저 허수아비와 같은 이럴 위험이 있다. 이것과 미디어를 통하여 흡수한 것, 온갖 것들 흡수한 것, 이미지, 욕망체계 이런 거 흡수하고 그 다음에 제도교육을 통하여 주입받고 이거 흡수와 주입밖에 없다. 왜냐? 독서, 토론, 직접 견문, 직접 보고 겪고 느끼고 성찰하는 것은 주어가 나야. 내가 독서의 주체이며 내가 토론의 주체이며 내가 직접 보고 겪고 느끼는 주체이며 내가 성찰하는 주체다. 거기에 비하여 미디어와 제도교육에서 나는 철저한 대상이야. 객체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한 것에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만큼 균형을 이룰 것이냐.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지금 의식세계는 아주 엄청나게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비주체적이다. 여러분 삶의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거의 단언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왜? 이쪽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철저한 대상이고 객체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적어도 균형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제도 교육이 다른 사회에서는 독서 수업, 토론 수업, 현장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왜? 바로 아까 얘기한 이 문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어서 인문사회과학까지도 우리 학생들을 줄 정확히 세워야 한다라는 이 문제, 이 구조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 근대식 교육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틀 잡았다는 문제,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그들이 더구나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기 생각을 형성하도록 용인했을까? 아니다. 자기 생각을 형성하도록. 그게 아니라 지배 세력이 요구하는 생각만 암기해라. 주입하는 것. 주입. 이 구조, 역사적인 이 잘못된 이 문제에 구조적인 문제까지 결합되면서 그러면서 생각의 주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의식을 형성하는 길은 제일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책이에요. 책. 독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책을 남긴 사람의 생각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책을 남긴 사람의 생각을 참조하는 것. 책 없이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세계라는 건 지극히 좁습니다. 여러분이 책 없다면 3000년 전에 이집트에 어떻게 가볼 것이며, 책이 없다면 칼 막스와 어떻게 만날 것이며, 책이 없다면 200년 전에 예를 들면 연암 박지원을 어떻게 만날 것이며, 그렇잖아요. 더구나 또 책이 없다면 사람의 내밀한 내면 세계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나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던가요? 모든 세계와 만나는 창입니다. 책은.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책과 버터라. 적어도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어라. 일주일에 2권의 책. 그래봐야 1년에 100권이야. 서머셋 모험의 그 저작, 영국의 에세이스트인데 달과 유펜스나 이런 등등의 책을 낸 사람이죠. 서머셋 모험의 거기에 보면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 왕이 자기가 이 지혜로운 왕이 되고자 하니까 그 당시 거기에 있는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읽을 500권의 책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꼭 읽어야 되는 500권의 책을 골라내라. 그래서 이 학자들이 10년에 걸쳐서 500권의 책을 골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나이가 10년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500권의 책을 언제 다 읽냐? 이거 다시 50권인가 몇 권으로 줄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 500권의 책을 50권으로 줄이는데 또 10년이 걸렸어요. 50권의 책을 가지고 가니까 야 이제 이것도 다 너무 많다. 5권으로 줄여라. 하여튼 그런 우화가 있어서 결국은 한 권도 읽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이게 아까 얘기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오늘의 불성실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2권을 적어도 읽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약속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기도 해서 앞과 뒤만 읽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 긴장을. 그래서 이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중에 커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를 겨냥해서 저하고 하나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책도 읽지 않지만 토론 문화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죽은 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제가 볼 때는 학교도 문제지만 가정도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더 커서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를 겨냥해서 그때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꼭 기억해서 기억하길 바라서 그 약속을 할 게 있어요. 제가 이 유럽에 있을 때 그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 프랑스의 젊은 엄마 아빠가 읽는 육아법 책을 읽어봤어요. 태어나서부터 36개월까지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36개월까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언제 예방접종을 하고 이런 등등이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연구자가 흥미있는 통계를 냈어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15개월 내로 되면 아이가 말을 시작한다. 돌 지나서 15개월 내에 되면 이 말 시작하는 아이에게 아이가 36개월 만 3살 될 때까지 말을 시작한 지부터 36개월 될 때까지 아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다 녹음했어요. 온통 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뭘까? 제일 많이 첫째, 두말할 것도 없이 엄마.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아빠가 아니다. 아빠가 아니다. 맘마도 아니고 싫어도 아니고 바로 왜였다. 대단히 흥미있는 부분. 왜 그럴까?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시작한다는 건 뭘까? 생각의 세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 말을 시작한 아이가 현상을 봅니다. 비가 온다. 궁금하잖아. 비 왜 오지? 어디서 오지? 누구에게 물을까? 엄마에게. 엄마, 비는 왜 와? 묻잖아. 손가락이 5개야. 왜 하필 5개지? 누구에게 물을까? 엄마, 손가락은 왜 5개야? 당연하죠. 머리카락 너무 많어. 왜 이렇게 많어?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죠? 묻는다. 눈 앞에만 2이야. 왜 뒤에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안 넘어질 거고. 누구에게 물어? 엄마에게 물어. 프랑스의 엄마는 그들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의 문화에 의해서 되도록 대답해 주는 편이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물음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러니까 엄마 다음에 왜가 오는 거죠. 한국에서 그런 연구자가 아직 못 만났지만 통계를 냈을 때 두 번째 왜가 올까? 난 아닐 것 같아. 두 번째 아마 싫어 정도가 오지 않을까. 자,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아이가 여러분의 엄마, 아빠인 여러분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의 부모처럼 다음과 같이 하지 말자.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거 크면 다 알아. 이런 대답하지 말자. 아이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 역지사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역지사지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 아이의 시각에서 세워보자. 아이의 시각으로 보면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 다 컸잖아요. 엄마는 20대 아직 20대 말이거나 30대 초여서 아직 덜 컸다고 생각해서 크면 다 알아 이러는지 몰라도 아이의 시각으로 보면 나를 낳아준 엄마인데 다 컸잖아. 근데 크면 다 알으라니. 그럼 엄마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대답 안 해줘? 이게 바로 생각 없이 산다요. 이게 바로 생각 없이 산다. 알았죠? 그러니까 크면 다 알아. 이 말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나도 몰라. 이 말 하지 말 것. 몰라도 돼. 더구나 이 말은 특히 더 하지 말 것. 적어도 성실성이 있어야지. 아기야, 내가 지금은 모르는데 내가 알아봐서 가르쳐 줄게. 그럼 아기가 금방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 정도의 성실성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엄마가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야단치지 말아요. 뭘 잘못했다고? 그 왜라는 질문은 그냥 생각하는 존재의 반응일 뿐이야.
왜 야단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 가기 전부터 가정에서부터 야단을 맞으니까 왜라는 질문이 죽어버렸어.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관철돼. 국회의 양상이라든지 이 모두가 다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키케로라고 로마 시대에 공화주의자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실패해서 그 황제 제도가 들어서면서 실패해서 이제 실패했던 그 학자이면서 정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어법으로 쓴 말이 있습니다.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논리로 토론 문화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인신 공격을 너무나 잘해요. 뭐 너 전라도 사람이지, 뭐 이런 따위, 너 빨갱이지, 너 좌빨이지, 너 수구 꼴통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 더구나 자동차하고 부딪혔는데 그럼 왜 부딪혔는지 따져야 할 거 아니야. 느닷없이 나이를 물어요. 당신 몇 살이야? 논리로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아주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은 이 잘못된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아이의 객관맞은, 소위 객관맞은 질문들, 이게 실은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이에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봤죠? 많이 봤죠? 그 오만 가지 상상력이 발동되지 않습니까? 그 상상력은 제가 볼 때 어른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상상력입니다. 그 아이들의 상상력을 간직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꼭 살릴 수 있도록 객관맞은 질문하면 더욱더 객관맞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 상상력이 그냥 막 발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모로서 도와줘야 되지, 그걸 그냥 잘라내는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네요. 요는 여러분이 앞으로 당부할 것은 이 독서와 토론인데 특히 독서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독서니까. 그 다음에 그 대학 가서 가능한 대로 동아리 같은 데 참여하는, 스펙 쌓기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이런 거에도 같이 참여하면서 열심히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어쩌면 이해할지도 모르는데 비판적 안목을 가진 학생 생각은, 역사의식이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거의 다 선배를 잘못 만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한국적 특수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혹시 있으리라고 보는데, 한국에서 진보적 의식이나 역사의식이나 사회 비판 의식을 가지려면 그 생각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보면 거의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선배 저를 만나서, 이 선배가, 이 잘못이란 표현은 제가 은유적으로 쓴 겁니다. 그 선배를 통하여 어디로 안내받았느냐, 요리 안내받았다 이거. 책과 토론으로 토론 제기했을 거고 책을 소개해 줬을 거고, 그래서 그걸 봄으로써 세상 보는 눈을 얼핏 뜨게 되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왜? 이것을 통해서는 철저하게 수능주의적인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수능주의적인. 아무튼 제가 거듭 강조를 합니다. 책을 같이 좀 읽자. 그 점에서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으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 점에서 이 자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20살 20대에 막스가 쓴 이 저작들, 이런 것들은 좀 접했으면 한다. 철학, 경제학, 수고 같은 것들, 정치 경제학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20대에 쓴 것들, 이런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 16세기 인물입니다. 마키아벨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키아벨보다 조금 어린 후배격 되는 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에티엔 들라 보에티. 16세기 몽테뉴의 후배, 친구이면서 후배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선 여러분이 이 체제와 기존 질서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내면화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자기의 성찰을 위해서도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복종.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책을 썼을 때 에티엔 들라 보에티의 나이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나이니까 만 18살. 그 다음에 미디어를 알아야 되고, 특히 우리의 현실에서는 미국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꼭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저자가 있습니다. 촘스키입니다. 촘스키.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들을 꼭 읽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전태일 평전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 나온 장하준 케임브리지 경제학 교수인 이 사람이 쓴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런 것까지 포함된 현경 선생, 소설가 현경 선생의 소설까지 포함된 이른바 이 정부가 말한 불온도서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나쁜 사마리아인들 같이 케인주의자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하준 교수의, 케임브리지 대 교수의 책을 불온도서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회에서 순응주의로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따라서 역으로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상황에 있다면 외려 그런 책을 읽을 때라야만 겨우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런 책을 불온도서라고 말하는 정도의 이런 사회라면, 그런 도서를 읽지 않으면 그런 흐름에, 주도적인 흐름에 그냥 휩쓸린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책은 책이 부르니까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 책이 또 다른 책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음미하듯이 책을 읽어내면 좋겠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의 생각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구도, 분석 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결국 앞으로 제가 처음에 사회 구성원이면서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여러분은 자아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랄 겁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속한 한국 사회, 제가 그랬죠. 우리는 한국어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 구성원이다. 우리가 속한 한국 사회에 나를 말하자면 나를 작용시켜서, 한국 사회에 나를 작용시켜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 그런 행위를 자아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인 한국 사회에 나를 작용시켜서 한국 사회에, 내가 속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꿈과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더구나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아 실현의 열망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람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이 목표를, 이건 사회적 존재라면 응당 갖고 있어야 돼야 마땅한 것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요한 조건입니다. 생존은, 먹고 사는 문제, 누구나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한국의 문제는 뭐냐? 이 철학적인 기본적인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한국 사회의 주류는 뭐냐? 완전히 이것이 무시되고 있다. 온통 다 이 목표를 바꿔버렸다. 기름진 생존으로. 잘 먹고 잘 살자. 이걸로 바꿔버렸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소유나 소비는 순간에 지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이것은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다. 나를 실현하는, 내가 속한 사회에 나를 작용시켜서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의사의 예를 들어보자. 의사, 한국의 절대 다수의 의사는 어디에 목표를 갖고 있나? 이 안에도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목표를 갖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나 내가 바라는 의사의 상은 뭐냐? 자아를 실현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이웃의 아픔을 없애주는 데서 오는 기쁨. 얼마나 훌륭한 자아 실현에 자아를 실현하는 방식이냐? 나를 이 사회에 작용하는 방식이냐? 자아를 실현하는 의사는 따라서 어디로 차발적으로 찾아가냐? 아픔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왜? 아픔을 없애주는데 자기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기름진 생존의 목표를 갖고 있는 의사는 어디로 갈까? 당연히 돈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이 자아 실현의 목표를 놓지 말라는 것. 죽는 순간까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존 조건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도. 따라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유보하되, 뭘 유보해? 자아 실현을 유보한다. 뭐 때문에? 생존 조건의 어려움 때문에. 유보하되 포기하지 말자. 이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유보하되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죽는 순간까지 자아 실현의 이 열망을 결국은 실현해내는 이러한 존재가, 그래서 자유인에 근접해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유보하되 포기하지 말자. 여기서 마칩니다. 예, 수고했어요.